부근 정체는 사고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남사 부근에서 정체고요. 남사 이후로 수월하다가 천안 휴게소에서 다시 정체가 시작이 되는데요. 남이 분기점까지 23km 구간 밀립니다. 더 가선 비룡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진천터널 부근과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입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또 문경 1터널에서 진남터널 사이 각각 10km 간 정체고요. 상주터널 부근 4km 구간은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윤기찬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토론의 또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어떤 말인가? 최민희 전 의원. 저는 홍준표 의원이 한 청년의 질문에 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저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 등등을 너무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낙연 후보가 원팀 안 들어온다고 언론들이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도 전혀 안 나타나고 아예 안 나타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넘어와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도 사실 누구보다 이런저런 후보 부인과 후보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정치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태라고 모욕을 당해도 때로는 그 가랑이 사이를 기어야 되는 게 정치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제가 초안지 보면서 제일 그게 좀 기억에 남잖아요. 가랑이 사이 진짜 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야,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지켜보자.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사실 굴욕의 순간을 나는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혼자 이렇게 약간 되돌아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저는 제가 좀 낯설었던 말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 금방 그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북관이 좀 많이 그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미사일 발사 그 도발에 대해서 이 국론 분열 시도다, 이게 좀 낯설었고요. 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다, 이것도 좀 낯설었어요. 하필 이때 쏘냐, 대선 전국에. 근데 사실은 이때건 어느 때건 간에 미사일 발사는 사실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인데 이것을 이제 국론 분열 시도, 물론 이런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의도를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그 심각한 위협인데 국론 분열 시도, 내정 간섭 조금 낯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너무 국내 정치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신 거죠, 윤 대변인? 그런 거죠. 이건 좀 특이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북한과 대북한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일부 극히 일부가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25 북침설을 계속 주장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한다든지, 그거는 저는 한반도의 현실상 하나는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남침 맞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북공정이, 그 동북공정이 우려되기 때문에라도 한동안 통일 이후에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보수 정부가 그런 민감한 시기에 총을 쏴달라고 했다. 이걸 폭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선 시기에 미사일 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거는 평화를 추구해 왔던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시기에 북한의 저런 태도는
평소에도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지만 대선 시기에 꼭 저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관종적 미사일 도발. 저거는 더 관종적. 반대합니다. 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진보 세력에게는 사실 북한이 저는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가중처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북한의 존재로.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북한은 이상하게 내부나 잘 다스리시지 왜 이러는지. 저 대선 시기에 좀 도발 좀 하지 마십시오 좀. 뭐 문재인 정부는 뭐 여전히 종전선언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미사일 도발이 있어도 이럴수록 대화가 중요하다, 이제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좀 내부 정치화 시켰다라는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약간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미사일 도발의 그 시기열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북한의 무기 개량, 그러니까 무기를 체계를 발전시키는 한 과정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기를 본다 그러면 하여튼 미국의 중간선거나 바이든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이걸 대선과 연관지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부분도 사실은 저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힘에 의한 그 평화를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잠수함 진수식에 가서도 하신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멘트를 저는 인상적인 멘트를 아직 못 봤고 이제 오히려 여기서는 불안정한 행위에 귀탄을 하셨어요. 예. 어쨌든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분명한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되는 모습은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차별성까지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 예를 들면 선제 타격론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을 비판이라든지. 보면 선제 타격론이 작게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전쟁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작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북을 나무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를 들면 그런 핵 증강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북을 나무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조금 동조해야 하면 어땠을까 차라리 다만 명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징후가 명백했을 때 그걸 전제 조건으로 당신 말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넘어오는 이 라인 민주정부가 대북 관계 관리에 있어서는 보수 정부보다 훨씬 잘했다고 성공적이었다. 네,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선제 타격론의 가장 큰 맹점은 선제 타격론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하라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이나 그 군사작전권이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 타격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건 그냥 선동용이다. 그것도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적인 집토끼를 향한 저건 선동용밖에 안 된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 선제 타격론에 찬성할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선제 타격이라는 게 대선 시기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실제로 작전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94년에도 그 클린턴이 평양 폭파 그래서 서울 불바다 막 난리 났었고 2017년에 집권할 그 시기 문재인 정부가 그 전후에서도 소위 핀셋 타격. 그래갖고 정말로 외부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막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강조점은 확실히 평화여야 된다고 지금 여기 봅니다. 그 선제 타격론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게 이제 아마 토론거리죠. 토론거리가 돼서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또 좀 분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관전 포인트 하나 좀 남겨두고요. 자, 사법부 판단이긴 합니다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정경심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또 반면에 윤석열 그 장모는 이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변경. 이거는
아무래도 이 대선 전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판결들이기 때문에 언급들을 해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세간의 관심은 그만큼 또 줄었어요. 이게 그런 면도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2심 때 많은 이제 이슈가 논란이 있었고, 있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 유무죄를 일단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인정을 미리 어느 정도 했으면 양형상 상당히 항소심에서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보면,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경험치에 불구하고 법조인 입장에 보면 이제 그 주장 내용을 인정받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형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맞다라고 그렇죠. 하면 오히려 형량이 내려갈 수 있었을 그 것이다. 대비해 보면요, 입시 부정도 사실 그 숙명 요구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위조하고 뭐 시험지 문제 빼돌리고 하는 경우에도 보통 3년 나와요. 그런데 정영심 씨의 경우에는 이제 4년이 나왔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범죄 위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인정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호인으로서 보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장모 고등법원에서 뒤집힌 거,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 재판장하고 다 담당 사건의 변호인하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더라 뭐 등등등등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는 이제 법조인 내에서 뭐 판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더라 변호인이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정경심 재판부의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의 뭐 변호인단이나 기타 이전에 무슨 변호인단 중에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중에서 있는 점인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의뢰인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따져서 선임을 해요. 판사와의 관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작용하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연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바로 인과관계를 이끌고 가는 건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윤 후보의 장모에 대한 판결은 좀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건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접근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운영이나 개설에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여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적 지식이 아니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느낌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 가족은 봐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최은순 씨 판결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똑같은 사법부에 1심 판사도 사법부 소속이고 2심 판사도 사법부 소속인데 그 자본을 냈고 부동산에 관여했냐 여부, 그리고 사위가 근무했냐 여부, 그리고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판단이 이토록 다를까?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재판을 다 받아보셨잖아요. 제 변호사가 판사와 재판 받아본 사람 많지 않아요. 안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청취자분 아니고 앵커님. 네,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변호사가 그 재판 주심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서 판사가 교체되는 걸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저도 경우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최은순 씨, 윤석열 후보 장모의 경우는 학교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죠? 그런데 그대로 놔뒀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니다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사법부도 너무 그렇게 정보를 음막에 가려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재판부를 바꿀 때는 왜 바꿨다, 안 바꿨을 땐 왜 바꿨다. 그래서 사법부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생각나죠. 정경심 교수 건을 보면 표창장이 주로 돼서 4년이잖아요. 표창장이 주로 돼서. 근데 이번 주에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학위 관련하여 교육부가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그중에 보면 국민대 박사가 되면서 겸임 교수도 되고 모두 될 수 있었는데, 그 박사학위 심사 과정에 무자격자가 들어가서 심사를 했다. 그럼 그 박사학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그 이후의 경력은 다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게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다르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기준이 같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두 분의 네. 논평을 듣는 걸로. 네. 네. 한 말씀 간단히 한 말씀 하세요. 하시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이나 사법 판단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 좀 옳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이쪽 판단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각각, 따로. 예, 각각 예를 들면 김건희 씨도 물론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랬으니까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서 가혹하다라든가 예.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경심 씨 경우에도 저기요. 뭔가 판단 기준이 있겠죠. 이렇게 각자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예, 있을 수 자유예요. 있다. 있을 수 예, 있다. 예. 자, 이번 주에 또 대선 후보들이 정치 관련된 공약, 정치 개혁안 등을 또 앞다퉈 내놨기 때문에 그걸 잠깐 좀 비교해 보는 토론을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내각, 통합정부 구성, 또 국무총리를 국민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이런 걸 내놨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냥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정도를 떠나서 청와대 조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그런 조직 너무 크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편한 간소한 그런 그 보좌 조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안을 또 내놨어요. 반면에 이 안철수 후보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번 선거부터. 뭐 이런 안들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가 물론 국민 내각 통합정부 또 총리 국회 추천 안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 이 시점에 이런 걸 들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인재를 등용할 때 여야 가리지 않고 않겠다. 실력으로 뽑겠다. 예. 그것에 그냥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3040 중심의 내각을 꾸리겠다. 이거는 진짜 저는 누가 되든 고려해 봐야 될 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픽업된 분들. 거기가 유시민 등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주류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 좀 가면 DJ가 픽업한 분이 이해찬, 정세균, 정동영 그 추미애 지금 현재 주류가 다 그렇고요. 586도 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그때 586은 30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젊은 피 수혈 과정이 이게 어디선가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마치 청년들을 무슨 대상으로 이대남이다 뭐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딘가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물꼬를 뚫겠다는 게 이제 3040 중심 내각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요즘은 586들이 너무 강고하게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비판으로도 나오죠.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기초의회 공천에서 청년 의무 공천을 30% 이상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딴 거 모르겠고 안철수 후보의 기초단체장이랑 기초의회 정당 공천 안 하겠다는 2012년에 나왔다가 그 이후에 본인도 새정치연합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 못 지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이잖아요. 예. 광화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광화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제일 바꾸기 힘든 게 국가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이랍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하려고 애쓰시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무슨 수를 하시겠다는 건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기가 좀 안 좋은 게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하니 부창부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는 조금 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윤기찬 대변인은 그 청와대 조직 전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전만 뿐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업무 체계를 좀 바꾸었다는 걸로 보여요. 이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실질적인 장관한테 권한을 주겠다. 근데 장관의 권한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결정한 그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정책을 구현하거나 어젠다까지 취합하는 기관인데 사실 철저히 그렇게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 좋은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 부처에서 또 한 팀원이 파견이 돼서 어젠다 형성 때도 같이 의논을 해서 형성된 어젠다를 갖고
장관이 업무 추진을 하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모진들은 단순히 조언만 하거나 그런 회의를 형성된 회의를 이끌어가는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청와대의 그 수석들이 뭐 결정을 하고 그것을 예. 장관이 받아서 집행하는 단계 이런 예. 단계 이런 식의 내각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공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글쎄요. 경호법 경호 문제도 등등. 있고 예. 북한 또 교통 문제도 있다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 근데 다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나중에 설명은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해결된다면 업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업무 수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어요. 그러면서 이웃 아저씨처럼 친근한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정책기획위원으로 제가 있을 때 정책기획위에서 그 광화문 이전을 위하여 다른 조직까지 꾸려서 2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근데 경호법. 아무튼 이쪽에선 검토했다니까 또 한번 보죠. 뭐.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역대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각에 힘을 주겠다. 이건 예. 다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청와대 그립의 정도. 그 청와대 그립이 순기능이 맞나 역기능이 맞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내각 중심의 운영을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근데 그게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제 토론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1일 날.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청와대 조직은 각 비서관실이 사실은 부처를 하나하나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 비서관실이 한 부처 뭐 이런 담당들이 다 있고 해당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함께 이 조율을 해나간다. 근데 이제 말이 조율이지 청와대가 내각을 지휘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의 그런 그 부처 담당 비서관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훨씬 대폭 축소하는 이런 안들은 오래전부터 행정학계나 정치학계에서 나와 있던 바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또 일장일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심각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 그러니까요. 예, 관료들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어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정말 지난한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토론 사항이에요. 네, 맞는 말씀인데 사실 장관을 그 대통령의 핵관으로 만들면 돼요. 가까이 있으면 돼요. 가까이. 핵심 관계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옮기는 의미도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옮겨서 이제 그게 불가능하고 일단 저는 우리가 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관이 그러면 핵관이 되려면 이게 결국 핵관 딴 거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시간 거죠. 공간으로. 예. 그러면 내각은 그 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게 안 해본 길이 아니고 이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와본 길을 다시 예.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충분히 경험을 가진 쪽과 도전하는 쪽이 같이 토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청와대 조직 개편 단지 그 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국정 운영의 스타일, 방식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총리를 국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방안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구조거든요. 네, 총리의 권한을 또 어느 정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건 참 뭐 따지고 보면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꼭 논의해야 할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토요일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윤기찬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존 덴버가 부른 로키 마운틴 하이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He was born in the summer of his 27th year, coming home to a place he'd never been before.